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유학 강의 주제는 201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실무사례 유학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201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실무사례를 요약 설명함으로써 이용자 및 작성자들이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 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관계기업의 지속적인 손실로 투자 지분이 0으로 감소된 이후 지분법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투자기업은 출자 전환을 통해 관계기업 투자 지분이 증가하였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미반영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 10에서는 관계기업의 단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원천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단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지분법을 재개하여 단기 이전에 미인식하였던 관계기업 손실을 인식할 때 투자기업의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인식하여야 할 손익이었으므로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반영 손실은 크게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먼저 미반영 손실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기준 제1001호에서는 다른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8호에서는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의 발생 원천에 따라 지분법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다른 기준에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고 과거의 미반영 손실의 원천은 단기 손익에 해당하므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본 사례의 주요 이슈는 미반영 손실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인식 시점을 과거로 할지 아니면 단기로 할지의 결정 문제입니다. 각 대안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면 미반영 손실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1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028호에서 지분법 재개 시 이익을 보고할 때 단기 이익과 단기 손실을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반영 손실은 단기 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근거입니다. 한편 미반영 손실을 전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2안의 경우 유사한 개념 체계에 따라 제정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본 사례와 유사한 미반영 손실을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지류회신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각 대안의 근거가 타당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현재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지분법과 관련된 질의를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답변을 유보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상기 1안과 2안의 두 가지 대안의 회계 처리를 모두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은 이에 따라 회계 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1109호 금융상품 전환일 규정 적용 관련 사례입니다. A은행과 B은행은 합병하여 새로운 C은행이 탄생하였습니다. 합병 전 A은행은 X모형 신용등급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B은행은 Y모형 신용등급 체계를 적용하였으나 C은행은 합병 이후부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새로운 모형인 Z모형의 신용등급 체계를 개발하여 적용 중인 상태입니다. C은행은 2018년부터 제1109호를 도입할 계획인데 제110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매 기말 평가하여 손상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은행은 결산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Z모형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 중이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Z모형 기준으로 과거 등급을 추적하지 않고 X 또는 Y모형 기준으로만 이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X 또는 Y모형과 Z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 경우 추가 시스템 개발 등 과도한 원가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1109호에서는 최초 적용 이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 기간의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율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계좌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합병 이후 시행된 대출권과 이전의 대출권은 최초 인식 후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원가와 노력이 다르므로 전환율 규정을 계좌별로 적용하는 경우 동일 포트폴리오 내에서 서로 다른 손상 인식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한편 규정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출권까지 전환율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기간의 기대 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례 핵심 회계 이슈는 신용 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대한 판단 단위, 즉 개별 평가하여야 하는지 집합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1109호의 전환율 규정은 기업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신용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산에까지 전환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환율 규정의 적용 여부는 최초 적용일에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 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새로운 모형의 신용등급 체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개별 금융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별로 신용 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제1109호의 전환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익의 인식 시기는 기업의 매출 귀속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는 선박 건조 계약에 대한 수익 인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히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상의 선박 건조 계약은 취소 불능 계약이며 고객의 채무 불이행 시 기업의 재량으로 건조 중인 선박을 재판매하거나 선박 건조를 완료한 후에 재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계 이슈는 상기와 같은 선박 건조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단 35의 1, 2, 3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계약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그 효익을 고객이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수행하여 만드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항목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건조 중인 선박 또는 건조 완료된 선박은 기업에게 대체 용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수행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기업은 선박 건조 계약에 대한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에게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사례와 같은 취소 불능 계약의 경우, 즉 고객에게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문단 B11에 따라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분양 아파트의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고객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은 1차 중도금 납부일 전까지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분양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중 분양대금 총액의 10% 상당액은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 진행 현황을 고려하여 1차 중도금 납부일 시점의 진행률은 약 10% 미만이 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선박 건조 계약의 세 번째 사례와 유사하게
계약 기간 중에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주요한 회계 이슈입니다. 하지만 전 사례와는 달리 취소 불능 계약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양 공사의 수익 인식의 경우 세 번째 사례와 같이 수익 인식 시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35의 3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세 번째 사례의 선박 건조 계약과는 달리 일부 계약 기간은 고객에게 계약 해제권이 존재하여 문단 B11을 적용하여 수익 인식 시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 사례와는 달리 고객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기간에는 제1115호의 문단 37을 적용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위약금이 적어도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다면 기업의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에게 계약 해제권이 없는 기간에는 세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단 B11에 따라 기업에게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객에게 해제권이 있는 기간이 납부기일인지 아니면 실제 납부일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위약금 등으로 적어도 기업이 그 시점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등 개별적인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실무사례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